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교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위진 남북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전한부터 후한의 역사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하고, 이 후한이 무너진 이후 위진 남북조 시대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 흐름을 전체적으로 아웃라인 개관을 한번 딱 잡았어요. 그죠? 이런 흐름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이런 흐름에 관련된 내용이 자료에 나올 경우에 아하, 이거 위진 남북조 시대구나 라고 여러분이 시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위진 남북조 시대에서 가장 이제 출제가 잘 되는 포인트는 3개예요. 첫 번째는 효문제, 두 번째는 구품중정제, 세 번째는 문화입니다. 자, 그럼 우리 그 중에서 첫 번째 효문제에 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효문제는 어디의 왕이었죠? 네, 5호 16국의 분열기를 통일한, 이 화북지방을 통일한 북위의 황제였죠, 여러분들. 이 북위, 이 5호 16국의 혼란기를 극복하고 화북지방을 통일한 왕조, 이 북위는 어느 민족이 만든 거죠? 네, 선비족이 만든 나라예요. 북위는 선비족의 나라입니다. 그 선비족의 나라인 북위의 황제 효문제는 특이하게도 무슨 정책을 했다? 한화 정책을 했다. 한족화 시키겠다. 누구를? 본인의 민족인 선비족을 한족화 시키겠다라는 한화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선비족의 언어와 선비족의 복장을 금지시키고요, 한족의 언어와 한족의 문화를 수용하게 됩니다. 심지어 성씨도 바꿔버려요. 원래 그 선비족의 황실, 이 선비족의 황족들의 성씨가 탁발씨예요. 이 선비족의 그 황실의 성이거든요. 이거를 한족의 성씨인 원씨로 바꿔버립니다. 본인의 성을 바꿔버린 거예요. 본인과 이 황족들의 성씨를 다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다른 선비족들의 성씨도 다 한족 성씨로 바꿔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한족의 성씨로 개변합니다. 그러니까 창씨 개명을 하는데 일본이 우리 한국의 성씨로 성을 바꾸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본인도 한족의 여자랑 결혼합니다. 그래서 선비족과 한족의 혼인을 장려하게 됩니다. 이러한 혼인을 통해서 서로 다른 문화를 합치려는 거는 서양사에서도 등장을 해요. 바로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 알렉산드로스. 이 알렉산드로스가 그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이제 무너뜨린 다음에 이제 이 그리스인들과 페르시아 여자들, 이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의 결혼을 엄청나게 장려를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헬레니즘 문화의 이 알렉산드로스도 그리스와 이 페르시아의 결혼을 굉장히 장려합니다. 합동 결혼식도 열어주고 그래요. 그리스 자기가 데려온 이 마케도니아의 그 전사들과 페르시아 여자들, 이 사람 자체도 알렉산드로스도 본인이 무너뜨린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 3세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그 딸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혼인정책, 성씨 개변 뿐만 아니라 수도까지 옮겨버려요. 원래 이 북위의 수도는 선비족의 나라잖아요. 여기였어요. 북위의 원래 수도. 여기가 이제 선비족의 고향이야. 근거지거든. 선비족의 근거지인데 이곳을 버리고 러양, 한족 문화의 중심지인 러양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래서 평성, 이 선비족의 근거지를 버리고 어디로 왔다? 러양, 나급으로 왔다. 러양, 나급. 여기가 누구의 수도였죠? 동주와 후한의 수도였죠. 동주와 후한의 수도. 그러니까 참 여러모로 그렇다는 거죠. 이런 한화 정책은 결국에 이 사람이 추구한 건 뭐냐? 호한 융합이에요. 오랑캐와 한족을 하나로 합치겠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런 독특한 정책을 했던 이유는 이 사람의 어머니가 한족이에요. 이 사람은 절반은 선비족이지만 절반은 한족이야. 그러니까 이제 한족화되는 걸 꿈꿨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슨 정책을 실시하냐? 균전제를 실시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균전제. 균전제는 말 그대로 토지를 분배하는 정책입니다. 이게 뭐가 연시가 거냐면, 자, 그 전에 우리 주나라에 정전제가 있었죠.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눠준다. 하지만 이거는 사실상 서류상으로만 존재한 거고, 시족 공동체의 그 원시적인 토지 공유 관습을 문서로 정리한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제 왕망이 신나라 때 왕전제를 통해서
토지를 국유화시키고 매매를 금지하고 뭐 해보려고 했지만 현실화 안 됐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북이 때 와서 균전제로 현실화된 거야. 토지 분배, 토지를 농민들에게 나누어 준 겁니다. 말 그대로 자영농을 육성하기 위한 거예요. 대토지 소유, 호족들의 대토지 소유를 견제하고 건실한 자영농을 육성하기 위한 겁니다. 이러한 균전제는 수나라 당나라로도 계승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 효문제 하면은 하나정책과 균전제, 특히 하나정책에서는 성씨 바꾼 거, 수도를 옮긴 거 이런 것들 같이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효문제, 하나정책과 균전제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위진남북조의 사회경제, 사회부터 보겠습니다. 사회는 제가 개관할 때 설명한 대표적인 관리 등용제도 바로 구품중정제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조조의 부하, 위나라를 만든 이 조조의 부하인 진군이라는 사람이 낸 아이디어인데, 이 구품중정제가 시행된 목적은 누구를 견제하기 위한 거죠? 네,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한 겁니다. 이 호족들은 지방의 실권을 장악한 지방의 지배자죠. 그 지방의 지배자로서 어마어마한 대토지를 소유한 대주주이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소유한 대상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호족들이 너무나 많은 토지와 부를 독점하다 보니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농민들이 몰락하고 문제가 생겼잖아. 거기다가 한나라 시절 때는 이 호족들이 중앙관직에도 야금야금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뭐였죠? 지방관의 추천에 의해서 중앙의 관리로 지방관이 향촌의 인재를 추천하면 중앙에서 등용해주는 향거리 선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추천에 의해서. 이걸 통해서 호족들이 중앙관직에 진출을 했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온 게 구품중정제예요. 호족들을 견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방관에 의한 추천을 못 믿겠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중정관이라고 하는 입학사정관을 보내서 이 중정관이 가문, 신분 따지지 않고 오직 그 사람의 평판과 능력에 따라서 그 능력에 따라서 관리들을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누어서 추천을 하면 그렇게 중정관이 추천한 지방 향촌의 인재를 국가의 관직에 등용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가문과 신분이 아니라 호족들이 아니라 정말 능력 있는 인재를 중정관의 추천에 의해서 중앙에 등용하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 중정관이 타락해버리면 어떡해요? 거기다 그러니까 이 중정관들이 지방에 내려가서 호족들에게 포섭이 되는 거예요. 이 중정관의 입맛을 맞출 수 있는 게 호족들이잖아. 그럼 내가 만약에 중정관으로 간다 생각해봐. 난 역설 전공이니까 역설 좋아할 거 아니야. 그럼 이미 내가 내려갈 때부터 중정관 이연규의 프로필이 그 지방 호족들에게 쫙 뿌려지는 거예요. 이 사람 역사 전공이래. 역사 좋아하는데 이러면 나한테 잘 보이려고 자식들에게 역사 공부를 막 시키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날 만난 자리에서 제 아들인데 역사를 참 좋아합니다. 그럼 나도 관심을 가지겠죠. 뭐 정말요? 이러고 이제 막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그 밥에 그 나물이 날 거예요. 그래서 점차 능력보다 가문이 중시가 되고 결국 이걸 통해서 지방의 유력 호족들이 구품중정제를 통해서 중앙관직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목적은 호족을 견제하는 거였지만 결국 결과는 호족들이 구품중정제를 통해서 중앙관직을 더욱더 독점하면서 문벌귀족으로 성장하게 돼요. 집안대대로 특권을 세습하는 문벌귀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족들이 이 구품중정제를 통해서 중정관의 추천을 받아 중앙의 관직을 독점하는 문벌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호족들의 중앙관직 독점. 어떻게 보면은 향거리 선제보다 더한 부작용을 낳은 거야. 향거리 선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구품중정제는 아예 공식적으로 이 호족들의 등급까지 매겨가지고 중앙에 추천을 해준 거잖아. 이러니까 호족들이 더 중앙관직을 심하게 독점해서 아예 문벌귀족화되었다. 목적은 호족을 견제하는 거였지만 결과는 오히려 이 호족들을 중앙관직을 독점해서 문벌귀족화 시켜주는 결과를 낳은 게 구품중정제입니다. 이 구품중정제는 위나라에서 나왔는데 왜 위진남북조 전체를 포함하는 거냐? 비록 시작은 위나라지만 위나라뿐만 아니라 총나라, 오나라, 그 위진남북조 전체에서 위진남북조 전 시대를 통틀어서 관리 등용제도로 쓰인 게 구품중정제예요. 자, 그러면 이 구품중정제가 원래 목적과 다르게 왜 이런 나쁜 결과를 낳았을까? 근본적인 문제가 안 변해서 그래. 향거리 선제도
추천. 구품 중정제도 결국 추천인 거잖아. 그러니까 지방관에 의한 추천이냐, 중정관에 의한 추천이냐, 이것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예 추천이란 틀을 깨버려야 돼. 어떻게 하죠? 공평하게 시험 봐서 관리를 뽑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수나라에서는 구품 중정제가 폐지되고 시험에 의해서 관리를 이용하는 과거제가 등장하게 돼요. 경제는 아까 이야기했죠.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었다. 강남으로 이주한 한족들에 의해서 청장강 유역의 개발이 본격화되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위진남북조의 문화를 보겠습니다. 위진남북조의 문화는 여러분 북조랑 남조의 문화를 좀 구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당연하게 다른 게 이 화북지방인 북조와 강남지방인 남조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화북지방은 지금 누구에 의해 점령당했죠? 5, 16국 이래로 이 이민족들이 화북지방을 장악을 했잖아. 그죠? 그래서 이민족에 의해 장악된 화북지역, 북조와 화북지방에서 도망친 한족들이 강남지방에 내려가서 만든 남조는 분위기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북조는 유목민과 한족의 문화가 융합돼요. 유목민들 특유의 그 강건한 기품과 소박한 문화가 발전하게 되는데 하나 포인트는 요겁니다. 유교를 바라보는 시선.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이민족이니까 유교를 박해했을 거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유교를 박해하지 않아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존중해 줍니다. 왜냐하면 유교 자체가 이미 그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한나라 때부터 쭉 내려온 전통이니까 이 유교적인 관습과 전통을 존중하지 않고서는 국가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교를 존중하기는 해요. 박해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유교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존중해주고 인정은 해주지만 유교를 막 후원해주진 않아. 왜냐하면 유교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한족들이 만든 한족 중심의 중화사상에 입각해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게 화이론이잖아. 그러니까 한족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다? 오랑캐라 이거야. 그러니까 유목민족들이 보기엔 그리고 유교에서 말하는 오랑캐가 자기들이거든. 이러니까 유교를 박해하진 않고 존중은 하지만 좀 꺼림직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목민족들, 이 화북지방, 북조를 장악한 이 유목민족들은 뭘 좋아했냐? 같은 이민족의 불교인 불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불교 언제 들어왔죠? 전환이에요, 후환이에요? 네, 후한 시기 비단길을 통해서. 이 비단길 자체는 전한 무제 시기 장건의 그 대월지 갔다 오는 장건에 의해서 개척됐죠. 이 후한 시기에 비단길을 통해서 전래된 게 불교입니다. 어디서? 네, 인도의 글씨가 왜 이러죠? 죄송해요. 제가 좀 글씨를 못 쓰죠. 미안합니다. 인도의 쿠시안 왕조에서 들어왔죠. 무슨 불교? 중생들의 구원을 강조하는 대승불교가 들어왔죠. 이 불교를 엄청 후원합니다. 같은 이민족의 외래 종교니까. 자기들이 이제 오랑캐라고 무시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황실이 국가 차원에서 불교를 엄청 후원해요. 그래서 이 키워드가 되게 잘 나옵니다. 국가, 황실 차원에서 후원받았다. 그러니까 황실, 국가 차원에서 불교를 후원했다. 위진남북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 엄청난 석굴사원을 만들어요. 말 그대로 석굴, 산을 깎아서 동굴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불상을 쫙 조각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 미국의 그 그랜드 캐니언인가요? 그 대통령 얼굴들을 산에 조각해 놓잖아. 그거랑 비슷한 거야. 대형 석굴사원을 만드는데 이게 얼마나 거대하냐면 이런 거예요. 산을 깎아서 그 산을 동굴로 쫙 뚫은 다음에 그 벽면에다가 석굴을 쫙 조각을 하는 거야. 이거 엄청 커요. 높이가 수십 미터, 많게는 막 100m가 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상을 제작하는 게 인도 간다라 양식의 영향을 받은 거죠. 후한 시기 비단길을 통해서 전래된 불교는 인도 쿠시안 왕조의 대승불교고 알렉산더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불상을 조각하는 간다라 미술도 같이 들어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북조에서는 석굴사원과 불상을 대교로 만들었다. 석굴사원의 불상은 황제의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자, 왜냐면 좀 이따 말할게요. 아니, 지금 말하자. 왜냐면 왜 이렇게 얘네들이 불교를 좋아했냐? 이때 불교는 국가 중심의 불교예요. 왕즉불 사상. 왕이 곧 부처다 라고 하는 왕즉불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좋아합니다. 이때 만들어진 국가 황실 차원의 후원을 받아 만들어진 대표적인 석굴 사원이 윈강석굴,
그리고 룽먼 석굴이야. 윈강 룽먼이 나오면 위진남북조 시대 국가의 후원을 받은 불교의 부흥이구나. 그래서 위진남북조 시대예요. 세계사의 문화는 되게 심플해요. 딱 보고 이게 어느 시대 건지만 매칭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윈강 룽먼 북조 위진남북조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황실 차원에서 불교를 막 우대하고 있잖아 지금. 그지? 왕족불도 좋고 같은 그 외부의 종교이기도 하고 하니까 엄청난 후원을 해. 근데 문제는 이 불교 자체가 인도의 종교잖아요. 경전이 다 뭐로 쓰여져 있어? 인도어로 쓰여져 있어. 이 경전을 읽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국가의 후원을 받아서 불교가 부흥하면서 이 인도어로 된 불경을 한자로 번역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걸 번역을 할 거면 불교에 대한 이해도 깊어야 되고요. 인도어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한자도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작업인 거야. 불경을 한자로 번역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인도어 알아야 되고요. 불교 교리에 대해서도 빠삭해야 되고요. 한자에 대해서도 깊이 알고 있어야 돼. 이런 사람이 많이 없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구마라습. 구마라습은 중국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 참 인생이 기구한 게 이 사람은 오늘날 그 신장 위구르 지역에 있는 그 쿠차왕국이라는 데 살고 있는 왕자님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인간 파파고다라는 소문이 도니까 이 중국에서 쳐들어가가지고 이 쿠차왕국을 무너뜨리고 구마라섭을 납치해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너는 불경을 인도어로 된 불경을 한자로 번역하거라 하고 이제 인간 파파고로 만들어버린 거야. 여러분도 가끔 여러분이 좋아하는 웹툰이나 웹소설이나 그런 댓글 달죠. 뭐 작가님 너무 재밌어요. 어디 감금시켜놓고 연재만 시키고 싶다. 그게 현실 아닌 게 이거야. 그래서 구마라습 이 사람이 정말 많은 걸 번역을 하는데 이 사람이 번역한 용어 중에서 대표적인 게 극락이라는 용어, 지옥이라는 용어, 그리고 불교의 대표적인 색즉 시공 공즉 시생, 이거 다 이 사람이 번역한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다만 이 사람은 평생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참 불우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도 나오냐, 이렇게 번역해 준 거는 내 입맛에 안 맞아. 내가 직접 인도로 가서 원전 그 자체, 1차 사료 그 자체를 볼래 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게 바로 이 위진남북조식의 대표적인 승려 법편이라는 사람입니다. 법편. 인도로 직접 가요. 이렇게 인도로 직접 가는 승려를 구법승이라 그래요. 구하러 간다. 무엇을? 불법을. 불법을 구하러 가는 승려라는 건데 이 사람이 인도의 굽타 왕조로 갑니다. 이게 이번 21년 수능에 나왔죠. 실제로 물었던 거는 굽타 왕조에 대한 내용인데 그 자료를 읽고서 이게 굽타 왕조라는 걸 알 수 있는 키워드가 법편이었어요. 위진남북조의 승려 법편이 불경을 구하러 유학을 왔다. 이 나라에 유학을 왔다라는 거였어. 또 하나의 키워드는 굽타 왕조의 수도였는데 나중에 인도사할 때 공부할 거예요. 파탈리푸트라가 굽타 왕조의 수도였습니다. 한편 법편은 불법을 구하러 인도의 굽타 왕조를 순례했고 그 자신이 이제 굽타 왕조를 다녀온 다음에 책을 썼어요. 그게 바로 불국기라는 책이야. 부처님의 나라를 다녀온 기록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구법승을 여러분이 또 누구랑 구분하셔야 되냐? 당나라에도 이런 구법승이 등장을 해요. 당나라의 구법승, 인도를 갔다 온 승려, 바로 현장입니다. 현장이 그 사람이야. 서유기에 나오는 삼장법사, 손오공 괴롭히는 동물학대범, 현장. 그리고 또 의정이라는 승려도 있어요. 그리고 이 현장이 당나라 갔다 오고 나서 쓴 책이 대당서역기라는 책이에요. 대당서역기.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도교. 도교는 종교화돼요. 무슨 말이냐? 자, 우리 도가의 역사를 잠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알죠? 이 강의 올라오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오늘 다 찍고 있어요. 지금 중국사를 다 어제는 4대 문명 쭉 찍고 오늘은 중국사를 쭉 찍다 보니까 지금 목이 너무 아파. 생각하죠? 자, 이 도가가 등장한 건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이때 이제 노자와 장자를 중심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때 노장사상, 무의자연이라는 말을 쓰죠. 이렇게 등장했던 도가, 이때 왜 도가였어요? 그러다가
한나라 때, 정확히 말하면 후한 때죠. 후한 시기, 이 도가가 혼란한 사회상에 뭐랑 섞입니까? 각종 참의설, 이상한 예언, 사상이랑 결합돼요. 그리고 나서는 뭐로 발전합니까? 사이비 종교인 태평도와 오두미도로 발전해요. 이 태평도가 황건적의 난의 이념이 되었죠. 자, 그러다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뭐 각종 민간신앙, 태평도, 오두미도 이렇게 떠돌던 걸 다 종합을 해서 체계화된 게 위진남북조 시대입니다. 이 위진남북조 시대에 이 그동안 떠돌던 이 도가, 뭐 각종 민간신앙, 태평도, 오두미도 다 섞어. 다 종합을 해서 체계화시킵니다. 뭐로? 종교로. 그래서 이때부터 도가가 도교로, 종교로 체계화돼요. 도가가 도교로, 종교적으로 체계화됩니다. 이걸 했던 사람이 바로 구겸지라는 사람이에요. 이번 15개정 교육과정에 추가된 사람이야. 도가를 도교로, 종교로서 체계화한 사람 구겸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다음에 이제 남조의 문화를 좀 살펴볼 건데, 남조는 강남으로 도망친 한족들이 만든 나라잖아요. 얘들이 이때 완전 패배의식을 찌릅니다. 결국 봐봐요. 이 중국 역사에서 그동안 몇 번의 분열기는 있었고 했지만, 여러분, 이 화북지방, 중국인들의 중심지인, 이 중국 문명의 근원인, 정치군사의 중심지인 이 황허강유역, 화북지방을 오랑캐에게 완전히 뺏겨버린 건 이때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족들이 완전 패배의식에 찌든 거야. 그래서 현실을 외면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대충 살래. 자연 있는 그대로 살래. 노장사상에 빠져들어요. 노장사상. 무위자연. 그리고 현실 정치랑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실의 세속적인 일은 이야기하지 않겠다. 우리는 자연을 벗어나서 자연의 맑고 깨끗한 것만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청담 사상이 유행합니다. 이 청담이 맑을청 이야기다. 맑은 이야기. 그러니까 현실 정치랑 관련이 없는 거예요. 현실 정치랑 관련 없는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로 도망치는 거죠. 이런 게 대표적인 게 죽림칠연입니다. 죽림칠연. 대나무 립. 숲에 살고 있는 7명의 현자라는 건데, 이 죽림칠연이 등장한 거는 남조 때가 아니에요. 위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나라가 진나라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등장했던 게 죽림칠연이야. 얘네들이 7명의 이 현자들이 모여서 우리는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러고 대나무 숲에 들어가서 이 신선사상, 노장과 청담사상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술 처마시고 자연을 벗어나서 즐기고 현실 정치에 관심 안 가지고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이제 위진시대 중림칠연인데, 문제는 이 중림칠연의 모습에 강남으로 도망친 지식인들이 감명을 받은 거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해서 이 강남 지방으로 한족들이 이주하고 나서 들어온 남조시대 때부터 중림칠연이 롤모델이 돼요. 우리도 저렇게 현실 정치에 관심을 끊고 자연을 벗삼아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지식인들의 현실 도피적인 풍조가 확산됩니다. 대환장 파티죠. 이러면서 귀족 중심의 화려하고 자유로운 문화가 발전하게 돼요. 자, 우리가 이 문화를 귀족적인 문화냐 서민적인 문화냐 라고 우리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어디다 적을까? 여기다가 적을까요? 귀족적인 문화와 서민적인 문화. 귀족적인 문화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시, 운문, 이게 귀족적인 문화고요. 서민적인 문화는 소설입니다. 사, 운문이에요. 그래서 귀족적인 문화와 서민적인 문화. 그래서 이 귀족적인 문화가 이제 유행했던 건 위진남북조랑 당나라, 수나라, 당나라 때까지고요. 그 이후에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는 다 서민적인 문화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수오지, 금병매, 서유기, 삼국지, 홍루몽 이런 소설들은 다 이런 서민 문화가 유행했던 송원 명청 시대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부하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때만 해도 귀족적인 문화니까 운문인 시가 유행했다. 사륙 벨러체는 글자 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하는 거야. 서민들이 흉내도 못 내요. 이런 귀족적인 시가 유행하는데 이런 대표적인 귀족적인 문화, 위진남북조 시대의 귀족적인 문화를 보여주는 게 도연명의 귀거래사라는 시예요. 나 자연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시고요. 이건 시예요, 시. 그리고 고개지에 여사잠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림. 귀족들의 화려한 사치스러운 생활을 나타내준 그림이에요. 그래서 도연명의 귀거래사나 고개지에 여사잠도가 나오면 위진남북조 시대 귀족적인 문화를 보여주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파악하시면 됩니다. 이걸 뭐랑 구분하셔야 되냐? 당나라도 귀족적인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 귀족적인 문화를 대표하는 두보와 이백이라고 하는 신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도연명의 귀거래사, 고개지의 여사잠도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돼요. 이런 게 나오면 위진남북조 시대 귀족적인 문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효문제, 한화정책, 균전제, 구품중정제, 위진남북조의 문화 봤는데 위진남북조의 문화는 수능에서는 구분하게 안 해요. 그냥 통틀어 가지고 위진남북조의 문화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내신에서는 북조와 남조 그리고 중림치려는 위진시대 사람이다. 이 정도는 구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불교에서는 특히 인도와의 연결성 알아두시고요. 도연명의 귀거래사, 고개지 여사잠도 이런 것들로 당나라의 두보 이백과 구분하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수나라와 당나라의 정치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